이 방향성 예측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그 현물에서 혹은 시장의 전체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종 경제적 변수, 그 다음에 각종 지표,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외에 뭐 금리 변수, 뭐 그 외에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이 분석 수단이 필요한 시장은 바로 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현물 시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을 사실 주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사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비네이션에 의한 어떤 조합이 여러모로 많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투자자마다의 어떤 노하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선물 시장인데, 이 선물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든다면 저는 일단 볼린저 밴드와 RSI, 그다음에 모멘텀, 그다음에 스타캐스틱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의 어떤 분석 방법이나 투자의 수단에 따라서 각자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가 자기의 취향 안에서 어떠한 것이 내게는 신뢰성 있는 지표인가를 가지고, 또 어떠한 것이 내 투자 방법, 내 투자 기간, 투자 단위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가라는 것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보조 지표를 쓰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1980년 미국인 존 볼린저가 개발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차트 투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인 만큼 대중적이고 활용성이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조금씩 변경된 활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경철 선생님은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그 밴드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즉 보조 지표,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선물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보조 지표를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특히 그 선물 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보조 지표들이 사실은 선물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선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조지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은 선물, 1시간은 보조지표라는 식으로 일단 진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보조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 엠블러프 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지표들이 보조지표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 그 중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과 이 엠블럽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면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어떤 트레이딩에 관련된 어떤 선물의 단기 트레이딩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혹은 어떤 종목들의 어떤 매수 시점 포착 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지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데, 이 볼린저 밴드와 엠블러프는 어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혹은 보조지표 분석에 있어서 그 출발이자 그것이 마지막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식을 평가하고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가장 큰 그 핵심은 뭐냐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주가의 운명을 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어떤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추세선, 가장 전통적인 어떤 추세선을 끊는 방법, 그 외에는 어떤 뭐, 패턴에 의한 방법, 어떤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지지와 저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고 어떤 가장 개량화된 어떤 과거의 어떤 데이터, 현재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일정한 지지저항선의 레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밴드 지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밴드 지표 중에 엠블러프 지표를 만약에 살펴보면, 이것은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생겨난 지표입니다. 이 엠블러프 지표는 이제 칠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엠블러프 지표는 매닝 스텔러라는 사람이 이 지표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로 고안을 해냈습니다. 이 지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있어서, 어떤 주가에 있어서 이동평균, 즉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주가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어떤
N일만큼의 어떤 주가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일 2평이다. 가장 초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20일 2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일간의 주가를 이렇게 쭉 더해서 이 날짜를 만큼 나눈 것이 현재의 값이 되고, 또 내일의 값은 앞에 거를 제외하고 새로운 또 오늘 게 들어가서 또 20으로 나눈 것, 이렇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정해지면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 쉽게 말해서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나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어떠한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하에 일정 폭의 이러한 일정 폭의 저항선과 또 일정 폭의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줘서 이 안에서 주가를 분석하자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주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살펴보면 급등하고 아래 위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비율의 퍼센트 이상으로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면 이 주식이 대단한 폭으로 실제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최대 하락폭이 보통 1년에 몇십 퍼센트, 이번에 지금 대단한 상승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5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상승한 것,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일정한 폭 안에서 반드시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라는 개념 하에서 이러한 것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설명에 의하면 이 21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가서 밴드의 상단선에 맞으면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고, 또 밴드의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그 첫 번째 개념이 되고, 좀 더 이것을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똑같은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추세 국면, 비추세 국면, 추세 국면, 비추세 국면으로 나눠서 이러한 어떤 상승하는 추세 국면과 횡보하는 비추세 국면, 또 하락하는 추세 국면, 또 상승하는 추세, 횡보하는 비추세로 나누어 가지고, 이 추세 국면에서는 이것이 돌파되어 나가면 이 돌파되어 나가는 쪽에서 움직임을 체크하고, 비추세 국면에서는 이 안에서만 움직이고, 또 추세 국면에서는 이 바깥쪽에서 매매를 하고, 추세 국면에서는 안쪽에서 매매한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엔벨로프라는 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차트를 한번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은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어떤 주가지수 엔벨로프 차트입니다. 이 엔벨로프 차트는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 이 엔벨로프는 현재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것은 26일 이동평균의 6%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엔벨로프를 만들어낸 매닝스탈러라는 사람은 외환거래에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이동평균선은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고, 13일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상하 2%의 진폭, 26일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상하 6%의 진폭을 가지고 설정을 하라라고 얘기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현재 이 경우에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러한 어떤 추세를 형성하는 국면, 즉 이러한 어떤 추세를 형성하는 국면에서는 이것이 밴드의 바깥쪽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비추세의 국면에서는 이것이 밴드의 안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다시 이것이 추세를 형성하는 국면에서는 밴드의 바깥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것이 ADX 추세 지표인데, 이러한 어떤 ADX 추세 지표가 현재 지금과 같이처럼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ADX 추세 지표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DX 지표가 상승을 보이는 이 고점까지의 사이에서는 이 밴드를 돌파해 나가는 상황이 매수 지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ADX가 하향을 보이는, 즉 추세가 일단은 비추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것은 이 안에서는 이 밴드를 중심으로 이 밴드에서는 매도하고 밴드 하방에서는 매수하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살펴본다면, 우리가 엔벨로프라는 것은 일정한 주가가 평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주가는 급격하게 이렇게 한 개의 주가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가는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여 가더라라는 경험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가가 이러한 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갔다 손 치더라도 이 주가는 우리는 경험칙상 실제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움직여 가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선을 설정해 두면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착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매매하는 기법에서 상세하게 찾아보면, 일단 엔벨로프 지표는 제일 먼저 설정해서 중심선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평선이 중심선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권장하기는 13일, 26일을 13일, 26일을 스톨츠가 주장하였지만,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보편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엔벨로프의 중심선을 긋고, 보통 26일 이평선에서 6%를 주장하였는데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약 6% 정도의 폭을 설정을 하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6%의 폭을 설정을 하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적당한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폭을 설정을 투자자분들이 각자 스스로 폭을 설정해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종목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내재 변동성이 차이가 크고, 중소형주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내가 추적하는 종목은 현재 매일 이동평균선의 몇 %의 폭, 어떤 종목은 며칠 이동평균선의 몇 %의 폭을 잘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설정의 개념은 바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이동평균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설정값이 상하 밴드가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만약에 이러한 식의 주가를 움직이는, 이러한 식의 폭에서 움직이는 어떤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폭에서, 이평선의 폭에서 어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서 설정이 가장 완벽하다면 이 부분이 설정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벨로프 차트에서 우리는 엔벨로프 차트에서 설정을 할 때, 자, 일단은 사례는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제한을 하지만 그 중에 24일, 26일, 18일 투자자분들마다 종목에 따라서 정하시고, 이것을 약 4%에서 약 한 8%의 범주, 저는 6%를 추천하는데, 이러한 범주 안에서 폭을 정한 다음에,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서 일봉이 이제 이렇게 각자 일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럼 이제부터 이것의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매매는 일단은 엔벨로프의 매매의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은 뭐냐? 첫째, 보편적인 원칙이 첫째, 밴드를 돌파할 때는 참여하라. 즉, 밴드
돌파 시 참여하라. 이것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두 번째, 밴드를 내가 보유한 포지션과 반대로 돌파 시에는 즉시 빠지고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하라. 세 번째, 밴드의 같은 쪽으로 반드시 참여하라. 즉, 밴드의 방향에 돌파들, 즉, 밴드의 돌파 방향에 동시에 참여하라. 네 번째, 보통 이동평균선, 즉 중심선, MA선, 이 중심선에 닿고 반전되지 않으면 즉각 참여해라. 이것이 이 밴드, 이 엠블러프 매매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밴드 추세가 현재 지금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면 이 돌파 시점은 절대적으로 매수의 시점이고, 이것이 하향 돌파를 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매도의 시점인데, 이유는 이렇게 돌파됨으로써 이 밴드가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하향 돌파 시에도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쉽기 때문에 밴드를 돌파하면 참여해라. 그것도 새로운 추세의 시작에 기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반대로 돌파 시에는 즉시 빠져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물은 일반적으로 현물과 달라서 매수와 매도의 두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심선을 중심으로 현재 밴드 폭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이 종목을 원칙대로 하단선에서 매수를 해서 밴드의 하단에 닿으면 매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탈을 해버리면 즉각적으로 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신규 매도하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 즉 내가 매도 포지션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선물 매도는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다가 만약에 이것을 돌파해버리면 즉각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새로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현재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반대로 가고 현재 내 생각에서 고집을 버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동평균선에 리버스가 된다면, 즉 현재 중심선에 밴드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의 밴드를 설정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추세 국면인데, 만약에 이동평균선에서 반전되지 아니하고 이동평균선을 통과를 하면,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통과를 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라. 즉 이 돌파되는 방향을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밴드의 개념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밴드는 비추세 국면과 추세 국면 두 개를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엠블러프의 경우에는 추세 추정과 비추세 추정의 두 가지의 국면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추세 국면, 즉 밴드 내매매와 밴드 외매매를 따질 수가 있고, 비추세와 추세를 놓고 본다면, 추세 국면과 비추세를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하면 추세 국면은 밴드의 돌파를 따르고 비추세 국면은
밴드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현재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추세 국면인지 비추세 국면인지 눈으로 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ADX와 같은 지표들이 추세 국면인지 비추세 국면인지 알려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각종 지표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현재 이것이 비추세 국면이라고 말을 한다면 즉 비추세 국면은 횡보 국면, 즉 일정하게 하락이든 상승의 어떤 에너지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이때는 엠벨러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 엠벨러프는 특히 밴드 내 매매를 한다. 즉 중심선을 두고 밴드의 중심선을 두고 밴드의 상한폭과 하한폭을 설정한 다음 비추세 국면에서는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밴드 상단에 도달하면 매도하라.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특히 밴드가 상단에 가면 매도하고 하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밴드 내 매매인데 이것이 만약에 횡보가 끝나고 어느 날 갑자기 추세를 형성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돌파를 나가는 상황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손실을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나는 이게 하향 이탈을 해가지고 급격한 이탈을 보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나아가던 것을 매수를 했던 것을 계속 들고 있다가 매도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주가가 하락해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 여기서 커트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대의 방향으로 즉 밴드를 이탈했을 경우에 손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 밴드 내 매매에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따라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비추세 국면에서 밴드 내 매매를 이렇게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른 중심선과 관련된 이러한 매매를 하더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중에 보통 도달하면 포지션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중에 이렇게 도달하면 포지션을 취하는데 만약에 종가가 어떤 부분을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위로든 아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맞든 틀리든 종가상 돌파를 한다면 무조건 포지션을 청산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선물에 매수든 매도든 포지션을 청산하라. 이렇게 해서 위험을 줄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합성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여 있을 때 우리가 매수는 이평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하방 돌파할 때 매도하고 상단에 맞으면 매도하고 하단에 맞으면 매수한다. 즉 선물의 경우에는 이런데 선물의 경우에 중심선을 어떤 식으로든 지켜서 상방으로 이탈할 때 매수를 하고 하방으로 이탈할 때 매도를 해서 이 상단 추세의 끝에 오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한다. 하단 추세의 끝에 오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한다. 이러한 전략을 만약에 취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급격하게 이탈을 하는 위험은 이러한 리스크는 완전히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익의 폭은 이 범위로 제한이 되는데 이익의 폭은 현재 이 밴드 폭의 50%로 이익의 폭은 제한이 되지만 손실폭은 절대적으로 이 밴드 바깥쪽에서는 손실폭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이 단기 매매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면 현재 밴드 속에서 현재 주가가 비추세인지 추세인지를 안 다음에 비추세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어떤 밴드 매매만 하되 이것을 중심선을 이탈하느냐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정하고 이 상단과 하단에서 예외 없는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 절대적으로 손실은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 추세 국면에서는 즉 이러한 어떤 밴드가 이렇게 가는 국면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주가가, 혹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든지, 혹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든지 간에 중심선이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는 추세든 하락을 하는 추세든 추세가 설정이 되었다면, 현재 이 추세에서는 확실하게 추세가 정해져 있다면, 각종 지표상으로나 어떤 경우에 추세가 정해져 있다면 이때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추세 국면에서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하단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다. 즉 추세 국면에서는 밴드 외매매, 즉 현재적으로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을 노려서 상단이 돌파되거나 하단이 돌파되거나 이렇게 돌파되는 순간에, 이 돌파되는 국면 이 순간을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매도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즉 돌파 시에 신규 매수를 하고, 지지는 오히려 반대쪽 지지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의 지지선을 삼고, 이 중심선이 무너지면 다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매수의 지지선이 된다 하더라도, 추세가 주어진다면 이 주어졌을 때 매수 국면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결정적인 매수 국면은 이 추세 상단의 돌파다, 혹은 추세 하단의 돌파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그 가장 중요한, 추세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파를 한다고 매수를 했는데 거꾸로 되돌아들어 버리면 손실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고, 또 하향 돌파를 한다고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다시 되돌아서 올라가 버린다면 또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돌파 시 매수를 하였다가 되돌아오면 반드시 청산을 하고, 하향 돌파를 하였을 때 매도를 하였다가 되돌아오면 매수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매매 신호가 발생되면 매매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종가에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 시에는 이러한 어떤 밴드를 중심으로, 즉 좀 더 방법을 줄인다면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을 같이 낮추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진입을 할 때는 여기에서 밴드에서 매수를 하고, 밴드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하고, 되돌아오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즉 매수를 해서 올라가서 되돌아오면 매도를 하고, 또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포지션을 설정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밴드 매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추세의 중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이것이 추세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상단 추세 안에서 매수와 상단 추세 안에서 매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만약에 하락이라면 하단 추세 안에서 매도에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라.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원칙이 되고, 이것이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국면에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 매매를 하라. 이것이 또 두 번째 밴드의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밴드를 설명드렸지만, 이 밴드라는 것은 선물에서는 대단히 유용하지만 현물에서는 밴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어떤 유연성의 기류로 인해서 실제로 매매 테크닉에 상당히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량화해서 현물 주식을 위해서 활용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린저 밴드인데, 현재 이 엔벨로프는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그렇게 잘 드린 편은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하면,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페니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페니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알파 밴드, 베타 밴드, 즉 알파 베타 밴드라는 이름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개발을 했고, 존 볼린저가 이것을 볼린저 밴드로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확장을 해서 사용하였는 그림인데, 우리는 이 엔벨로프 개념을 중심에 둔 다음에 현물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를 중시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우리가 밴드의 엔벨로프의 개념은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이동평균선의 일정 폭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의 일정 폭을 상하로 두고 이것을 뭐 어떻게 매매와 매수와 매도의 어떤 시점으로 삼는다, 참고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엔벨로프의 개념은 여러분이 HTS에 이것을 켜놓고 엔벨로프를 다 분석을 해야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지만,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단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지금처럼 이 중심선에서 몇 %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변동성에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변동성이 극소화되어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횡보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횡보는 미래의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 변동성이 미래의 큰 폭의 주가 흐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큰 폭의 주가를 예고하는 것을 이 변동성의 어떤 추적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볼린저 밴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개념상으로는 만약에 어떤 엔벨로프가 이동평균 중심선, 즉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괴리가 되면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복귀가 되고, 아래쪽으로도 이만큼 괴리가 되면 이쪽으로도 복귀가 된다. 즉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와 그것의 어떤 복원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가 엔벨로프라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이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이것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세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즉 모양은 같지만 관점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볼린저 밴드인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의 중심을 둔 다음에 양방향에 이 밴드 폭은 무엇으로 설정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알 필요조차 없는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의 2배수인 2배 승수, 즉 표준 편차의 2배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즉 이동평균 수치의 표준 편차의 2배 승수에 해당하는 수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나가기로 하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나 진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흔히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 계획은 이번 시간에 볼린저 밴드까지 다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볼린저 밴드로 어떻게 응용되어지고 실제로 어떻게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얘기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일단 강좌를 볼린저 밴드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엔벨로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은 엔벨로프 차트는 이러한 중심선에 가격 변동의 폭을 정한 다음 이 가격 변동의 폭 내에서 비추세 국면에서는 폭 내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추세 국면에서는 밴드 외에서는 추세의 방향을 따라서 매매를 하고, 또 추세가 잡히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방 추세에서는 이러한 방식, 하방 추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된 밴드가 아니고 변동성 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볼린저 밴드다. 이때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선의 상하에 표준 편차의 2배에 해당하는 밴드를 그려주는 것이 이 볼린저 밴드인데,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하는 어떤 연속적인 숫자들, 이게 수학의 개념입니다. 어떤 숫자들을 연속적으로 뿌렸을 때 그것이 보통 정상적으로 막 뿌려주는 숫자들은 거의 그 숫자들의 거의 95%가 대부분 표준 편차의 그 2배 안에 존재한다. 즉 이것은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라는 어떤 복잡한 수학적 이론들이 수학 출신이 아닌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내에 존재한다는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떠한 수라는 것이 내가 중심에서 사람이 내 몸에서 좌우로 이렇게 팔을 뻗고 움직여봐야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허리를 옆으로 휘면서 팔을 뻗어도 좌우로 한 3m, 뭐 옆으로 이렇게 뻗으면 1cm, 뭐 이렇게 범위이고, 허리를 만약에 걷는다면 만 1m 범위, 팔까지 뻗어서 쭉 골키퍼처럼 뻗는다 해도 한 10m 범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이동 공간이 수렴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뭐 구조식으로 나타내면은 보통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에 상방향, 하방향 밴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루트, 기간 곱하기 가격 제곱에 합의 가격 합의 제곱을 한 수치를 우리가 보통 기간 곱하기 기간 마이너스 1의 수치로 구한값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상하 어떤 개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 강의를 위한 수치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HTS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폭을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동 평균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이다. 20일 이동 평균의 오늘 수치, 요 수치에 상하 변동폭,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 편차가 당시에 만약 그동안 많이 움직여서 표준 편차가 커져 있다면 그 표준 편차에 관련된 것을 이 수치에 곱하기 해서 표준 편차를 2배를 한 것이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은 사실은 20일이 아니고 21일이고 중심선이 9일이라면 10일의 이동평균, 11일의 이동편차, 만약 21일의 중심선이라면 22일의 편차해서 실제로 이동평균보다는 하루 더 많은 편차를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동평균치에다가 그 이동평균치의 표준편차에다가 그 이동평균 그 수치 그 자체, 즉 요 앞에 있는 이동평균의 표준편차 플러스 이동평균값을 한 다음 그것을 다시 나누기 10을 편차값을 보통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는 시간을 알자. 이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어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표준 편차 곡선이라는 것이 HTS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축소되어 있다면 미래에 크게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의 모임일 것이다. 또 만약에 크게 움직이고 있다면 조만간에 이렇게 축소돼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 역시 적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든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을 돌파하는 시점으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추세의 형성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좋아하시는 폭등주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볼린저 밴드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통 상승 트렌드의 경우에서는 천장 부근에서 진동폭, 즉 상승 트렌드인 경우에는 천정에서 변동폭이 크고, 하락 트렌드일 경우에서는 하락 트렌드의 시작과 끝이 변동폭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보통 상승 트렌드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급격히 움직이면 상승의 보통 천정이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는 보통 하락을 시작하니까 하락 트렌드의 시작은 역시 변동성이 크고, 하락 트렌드가 끝날 때는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급락을 한 이후에 돌아서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 끝에도 변동성이 크다. 보통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볼린저 밴드를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밴드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 밴드 값을 만약에 이 볼린저 밴드 활용을 만약에 선물 투자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엔벨로프로 매매를 해야 되고,
볼린저 밴드는 이러한 비추세 국면에서는 무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국면에서는 웅크려라. 그냥 볼린저 밴드는 비추세 국면이라고 생각되는 데서는 볼린저 밴드를 쳐다만 보고 웅크리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가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돌파되어지면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이 돌파 중에서도 반대편 밴드를 무너뜨리고 역방향으로 돌파되어지는 경우, 혹은 이것이 상방 밴드를 무너뜨리고 밑으로 돌파되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역시 아주 변동성이 적어서 이렇게 축소를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이것은 급격하게 하락할 새로운 하락 추세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반대로 주가가 중심선을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상방향으로 돌파되는 경우, 이것은 상방 추세의 시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반드시 밴드 이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밴드가 이탈을 하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탈된 방향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탈된 주가가 밴드 내로 되돌아 들어오면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즉 상방향 이탈하면 매수를 한 다음 밴드 내로 되돌아오면은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중심선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와서 급격하게 이탈을 해서 만약에 주가가 방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볼린저 밴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중심선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하방 중심선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소위 입이 벌어진다, 볼린저 밴드 입이 벌어진다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매도 청산 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볼린저 밴드의 원래 밴드 내로 되돌아 들어올 때 청산하는 것은 단기 매매의 관점. 두 번째로는 되돌아 들어와서 이 고점을, 즉 밴드 외의 바깥쪽 고점을 밴드 내에서 상회하는 고점을 만들 경우에는 보유로 가고, 만약에 바깥쪽 고점을 하회하는 고점이 발생된다면, 밴드 내의 고점이 이 외의 고점보다 하회한다면, 이 고점보다 밴드 내의 고점이 하회한다면 이것은 청산이다. 즉 매수 포지션을 청산해라. 마지막으로 청산은 실제로는 좀 더 보수적인 투자라면 현재 이것이 이 중심선을 하향 이탈할 때 청산한다. 이 청산의 시점은 세 번째 청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시점은 상승 트렌드와 하락 트렌드의 트렌드가 잡혔을 경우에는 중심선을 디디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고, 중심선을 돌파하는 시점 또 매수 시점이 되고, 추세가 방향이 잡히면 중심선은 지지선으로, 밴드의 바깥쪽 밴드는 돌파는 추가 매수 지점으로, 반대로 밴드가 횡보일 지점에는 바깥쪽 밴드는 매도 지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밴드를 따라갔을 때 주가가 선행하니까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길게 돌파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돌파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가 횡보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 시점을 잡느냐? 즉 볼린저 밴드가 따라와서 만나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 지점이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 시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18세기 사케다가 얘기했던
고가 유희의 개념입니다. 고가 유희의 개념은 뭐냐면 길게 돌파한 장량봉이나 길게 돌파해서 상승하는 주가가 3분의 1을 침범하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고가에서 횡보를 한다면 이것은 매수다. 이러한 사케다의 어떤 이론에 일본에 18세기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 다양한 이야기로 변질되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이 개념조차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긴 양봉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횡보를 이렇게 하면 계속 살 것이냐, 이렇게 횡보를 하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즉,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상승폭이 만약에 이러한 어떤 긴 상승의 끝에 횡보를 하면 이 시점까지는 매수를 계속 해나가고, 만약에 이 시점까지도 횡보를 하면 여기서는 청산해야 된다. 또 만약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뿜어올린 차트가 아니고 만약에 한 개 정도 길게 뿜은 다음에 횡보를 했다 하면 매수 이후에 또 횡보를 하면 바로 청산, 매도를 한다. 일단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을 했을 때 이 고가 유의 개념을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는 긴 양봉 옆에 저가를 중심을 침범하지 않는 고가에서 횡보가 있으면 매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의 각도가 만약에 크다면 횡보가 일정 부분까지는 관용이 되지만 이 횡보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볼린저 밴드의 개념으로 보면 조금만 넘어 들어가면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볼린저 밴드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재돌파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극단적으로 바로 재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식은 우리가 확률론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미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더 이상의 추가 급등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것이 횡보를 이렇게 해준다면 볼린저 밴드의 축이 이렇게 올 것이고, 중심선은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하방축은 이렇게 올라올 것인데, 이것이 길게 계속 상승해 왔던 것이라면 일정 부분 횡보에 위의 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급격한 상승으로 계속 디디면서 상승하는, 즉 추세가 형성되면 밴드의 외부에서 추세에 따르라,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이 상승의 각도에 비해서 이 횡보가 조금만 길어진다면 이것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추가 상승을 해봐야 부딪힐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후에는 자꾸 복 모양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기가 쉽고, 그 이후로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큰데, 이유는 따라 올라오는 중심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위의 저항은 가깝고 위의 저항은 바로 위에 있고 지지는 멀리 있다. 따라서 만약에 주가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식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각도와 이 값하는 각도와 이것이 상승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한 다음, 이것이 횡보를 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이 날짜와 간격을 생각하고, 이것이 들어오면 기대 이익과 기대 손실을 재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횡보를 해서 바로 다시 이러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해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의외로 상승은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이 중심선 있는 대로 다가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상승 추세에서는
중심선이 다시 매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매수를 결행하였다가 상승에 실패를 하면 일단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기다려서 여기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해서 각도를 만들어서 뚫고 가는 방향으로 주가를 기대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횡보로 뚫고 나가버린다면 이번에는 다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또 위로는 저항을 받고 아래쪽 밴드가 올라올 때까지 하방의 리스크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기회는 연장이 되어서 여기서는 다시 청산을 하고 또 횡보를 만약에 했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고 여기서 상승을 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되밀리면 청산을 하고 뚫으면 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상승 각도를 만드는 주식은 한 번의 기회와 두 번의 기회와 세 번의 기회가 있으되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청산해야 될 시점과 큰 청산해야 될 시점이 무대응의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개념을 볼린저 밴드의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승각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것이 중심선과의 관계, 상방밴드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랬을 때 이 중간에 대응해서는 무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서 보통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는가. 중심선이고 상방밴드가 있다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무수히하는 이러한 일들, 혹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현재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주식의 어떤 각도와 지지와 저항의 어떤 관계들을 놓고 속에서 제가 각도론을 얘기하기에 앞서 지금 볼린저 밴드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은 진입해야 될 시점과 나와야 될 시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진입과 나오는 것의 어떤 시점을 얼마나 정확히 잡아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든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가 말했던 엔벨로프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고 볼린저 밴드는 확장성이 있는, 즉 플렉시블, 즉 아주 유연한 것인데 선물에서는 엔벨로프가, 그 다음에 큰 추세를 돌파하는 것은 엔벨로프가, 추세의 트렌드의 시작을 보는 것은 볼린저 밴드가 만약에 나눠진다면 우리는 엔벨로프를 취할 것인가 볼린저 밴드를 취할 것인가에 고민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며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00일 이동평균선이 핵심인가, 200일 이동평균선인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화두인가, 그것을 생각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최소한 180일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화두지요. 왜? 주식시장이 대천안에서 정배열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과연 투자자 여러분들이 HTS 보는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단기 매매를 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지점, 만약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점이 60일 이평선이 되는 지점이라면 이 이야기는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뒤집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상황이라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60일로 놓고 혹은 90일로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지점은 180일, 200일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야 되고, 언젠가 우리가 대세 상승의 어떤 끝마무리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는 그 중심을 480일선에 놓고 보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노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지만, 노자에 보면 우리가 도, 가, 도, 도, 가도, 비, 상도, 명, 가명, 비, 상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미 불리어지는 이름이 아니다.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주식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도 어떤 것이 새로운 걸 것이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이 주가에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이치고 이것이 불변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분석 기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시장에 보는 잣대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눈을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고, 우리가 보통 경물치지라 그러지요. 경물치지. 어떠한 사물을 유심히 보고 그 사물의 전후를 잘 뒤집어 보고 그 사물의 앞뒤를 재어봄으로 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닿는 것을 닿는 이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경물치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볼린저 밴드다, 즉 엠블러프다, 이런 것을 하나를 차트를 보면 HTS에서 엠블러프를 하나 켜서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었고 시골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 있으니까 여기 저항선에서 사고 여기 저항선에서 팔고, 자 비추세다, 상단에 팔고 하단에 사자, 혹은 추세를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으니까 추세 바깥쪽에서 매매를 하자, 혹은 볼린저 밴드다, 볼린저 밴드의 폭이 조금 움직이다가 갑자기 볼린저 밴드의 폭이 커진다, 새로운 추세가 생겼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축을 따라서 움직이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면 팔자, 이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주가 분석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의 어떠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대박 찾는 기법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법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잠깐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세팅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제가 세팅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는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가 돌파해서 디디는 지점, 이거는 강력 매수의 시점이고, 이제부터 이 종목은 상승 국면에 들어선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가? 발 빠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돌파할 때, 실제로 언제 사야 되는가 하면 여기가 바로 무릎이다. 지금 PD스님이 이 종목에 대한 것을 방송에 나가실 때는 현재 종목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현재 이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현재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이냐? 천만에 이거는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다. 이유는 현재 이것이 중심선이 하향하고 있고 겨우 중심선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여기 매수해서 이점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종목이지, 현재 여기에서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매수 추천이 일어나고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사는 것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바로 현재 이것이 추세가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를 하고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다시 디디고 돌파해서 이 시점에서 재돌파할 때는 강력 매수를 해야 되는 찬스,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한다. 이러한 것이 이치인데, 이 방송에서는 이 제목을 일단 종목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제가 본 세팅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겠지요. 이 중심선이 최소한 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상단선을 돌파해서 디딘다, 내지는
중심선을 돌파해서 딜에서 상단선을 돌파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 종목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활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로서 간단히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밴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밴드 지표라는 것이 물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이 밴드 지표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바로 선물과 옵션 투자적 파생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는 벌어지면 즉 이것이 이격이 확대되면 다시 수렴하려는 성질이 있고 또 다시 이격이 좁아지면 확산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확산과 수렴의 원리에 따른다. 그래서 이 확산과 수렴의 원리에서 이 기본적인 확산의 끝과 평균치와 수렴이 되었을 때 이 평균치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에서는 항상 이러한 매도 매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폭들이 옵션 거래에서는 특히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밴드 지표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들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표준 편차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돌파하면서 이것이 확대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이것이 다시 좁아져서 밴드 폭이 좁아지면 이것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큰 변동이 예고되어 있구나. 이렇게 상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엠벌러프 지표 즉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없는 이동평균선 위에 아주 스트릭트하고 변동성이 없는 폭의 띠를 가지는 이 엠벌러프 지표와 변동성을 기초로 한 띠를 가지는 밴드 지표의 두 가지의 장점을 우리가 동시에 취하는 세팅, 이것이 이 밴드 지표의 어떤 면에서 활용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것을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그때 지난번에 스쳐가면서 드렸던 말씀들이 마치 그냥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 엠벌러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 우리가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드리고자 했던 원래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엠벌러프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과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이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조합이 될 수 있는 어떤 내가 보는 눈, 이것이 이 주식 투자에서 수렴과 확산의 이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다. 이것을 제가 한번 화두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물 시장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인데 이 방향성 예측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현물에서 혹은 시장의 전체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종 경제적 변수, 그 다음에 각종 지표,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외에 금리 변수, 그 외에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선물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 3개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은 최대 1개월입니다. 그러면 최대 3개월이나 최대 1개월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론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난센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기술적 분석,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이 분석 수단이 필요한 시장은 바로 이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현물 시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을 사실 주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사실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는 또 혹은 옵션 시장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비네이션에 의한 어떤 조합이 여러모로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투자자마다의 어떤 노하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선물 시장인데, 이 선물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 사례를 든다면 저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엠블러퍼, 우리가 봉투죠. 엠블러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윌리엄스의 퍼센트 R 지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멘텀, 그 다음에 밴드 위드, 그 다음에 퍼센트 B, 이러한 지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쓰는 게 스타캐스틱. 저는 이것을 대단히 중시하는 컨비네이션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컨비네이션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비네이션은 볼린저 밴드와 RSI,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스타캐스틱,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의 어떤 분석 방법이나 투자의 수단에 따라서 각자 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가 자기의 취향 안에서 어떠한 것이 내게는 신뢰성 있는 지표인가를 가지고, 또 어떠한 것이 내 투자 방법, 내 투자 기간, 투자 단위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가라는 것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전체적인 보조지표들을 다 얘기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각자의 어떤 보조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한 개의 보조지표를 가지고도 뭐 1시간씩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즉 옵션과 선물 강좌를 진행을 해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엠블러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엠블러퍼는 우리가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단위 기간이면 단위 기간, 단위 퍼센트면 단위 퍼센트, 이 가격, 즉 우리가 이동평균 값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 값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 1,000원을 기준으로 삼던, 플러스 마이너스 2% 혹은 3%의 기준으로 삼던 이러한 어떤 폭을 두는 엠블러퍼를 가지고, 또 엠블러퍼를 저는 보통 이중 엠블러퍼를 사용하니까 2% 선, 3%, 4% 선을 이렇게 두는 이러한 방식의 엠블러퍼,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 값에 우리가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이동 편차를 보통 데비에이션 2, 즉 표준 편차 2 수준에 앞뒤로 놓고 진행을 한다. 이랬을 때 추세의 차이는, 엠블러퍼는 다시 한번 개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 RSI는 우리말로 Relative Stress Index, 즉 상대 강도 지수, 상대 강도력 지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RSI 상대 강도력 지수는 문자 그대로 상대적인 스트렝스 강도력의 어떤 인덱스 지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교 대상이 있는 두 개의 비교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강하냐로 시장을 보는 것, 이것이 주개념이 됩니다. 즉, 이 상대 강도력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N일 동안에 우리가 며칠간의 상승폭의 합을 상승폭과 하락폭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점 기준에서 이것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평가하는 값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현재 N일 동안에 최고가에서 오늘의 종가를 뺀 값을 분자로 두고, N일 동안에 최고가를 최저가로 뺀 값을 분모로 두어서 이것을 곱하기 100%를 한 것이 이 윌리엄스의 퍼센트 R인데, 잘 보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RSI와 이 윌리엄스 퍼센트 R의 차이를 잘 보면, 하나는 N일간의 상승폭, 즉 상승폭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분자는 상승폭과 하락폭을 더한 것이죠. 이것은 최고가 기준에 폭을 최고가 기준에 종가로 뺀 값이니까 이것은 비율의 개념이 되고 이것은 절대값의 개념이 된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은 굉장히 단순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 모멘텀은 굉장히 계산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N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N이라는 것은 뭐 10일 모멘텀이다 그러면 10일 전의 값보다 지금 값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10일 전에 이 N일 마이너스 현재일 즉 오늘을 해서 10일 전과 오늘을 비교해서 올라나 내렸나 또 다시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과 오늘의 값을 빼가지고 올라나 내렸나 해서 오르면 양의 값으로 취하고 내리면 떨어지는 값으로 취한다. 그래서 열흘 동안 계속 10일 전보다 계속 오르면 모멘텀은 계속 상승을 하고 이것이 떨어지면 모멘텀은 계속 떨어지는 것인데 이 모멘텀에 가지는 이 중요성을 우리는 모든 법칙은 가장 기초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흘려버리기 쉬운 것은 뭐 퍼센트 R, 윌리엄스 지표 뭐 각종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모멘텀과 같은 단순 지표, 이동평균선과 같은 단순 지표 혹은 우리가 지표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도외시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 모멘텀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모멘텀은 시세에 선행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가장 큰 단점은 보조지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후행성입니다. 후행성과 우리가 속임수 이 두 개가 보조지표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인데 즉 가짜 신호가 빈발하게 난다. 두 번째 이것이 가지고 있는 후행성 즉 이미 시장은 올라버리고 매수 신호가 나고 떨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난다는 이 후행성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멘텀은 시세에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멘텀이 얼마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풀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목균형표상에서 호행 스팬의 의미와 같죠. 그래서 이 모멘텀을 분석할 때 제가 지난번에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상의 후행 스팬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보신다면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위스나 퍼센트 비와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폭이 최대한 확장되면 다시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면 확장된다는 단순한 이치에 따른 것이니까 이 퍼센트 비와 퍼센트 위스는 볼린저 위스는 일단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캐스틱도 일단 RS와의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스타캐스틱만을 따로 만들어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제외를 하고 난다면 저는 소나 모멘텀과 슬로우 스타캐스틱을 여기에서 부가를 해서 거래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제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볼린저 밴드와 엠블러프, RSI, 윌리엄스의 퍼센트 R 모멘텀 이것을 일단 1차적인 선택의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엠블러프와 볼린저 밴드의 차이는 여기서 누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진폭이 커진다. 즉 진폭이 커지는 비율을 지표 자체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진폭이 커졌다는 확산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엠블러프는 진폭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자기 갈 길만 가고 이것이 진폭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 퍼센트는 항상 이동 평균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엠블러프는 가짜 신호에 속는 방법이 속는 길이 거의 없고 일단 추세 변화의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엠블러프를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동평균값에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이동평균값이 있다고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 값에서 만약에 5% 범위에서 만약에 엠블러프 선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설정을 하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탈을 했다. 이탈을 하면 일단은 추세 변화에 시그널이 되는데 정말 추세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것이 아주 제한된 선 안으로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디고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지 올라가고 또 디디고 올라가는 것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즉 신호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데 볼린저 밴드의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어떤 최소한의 만약에 우리가 주가를 만약에 그전으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30만 원 선이고 여기가 40만, 여기가 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이 흐를 때 삼성전자는 뭐 이러한 폭의 주가 흐름을 보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표준 편차값, 즉 30만 원에 대한 표준 편차값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지만 이것을 이탈을 시켜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에 이 편차값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디게 올라오는 이동 평균값과 빠르게 이동하는 표준 편차값의 차이의 괴리가 어디가 고점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값이 확대되었다가 다시 축소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조차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일종의 예감인데 이러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크게 움직일지 몰라라는 하나의 어떤 예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와 이 엔벨로프의 차이를 동시에 장점을 취한 우리가 메소드를 만약에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의 투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밴드 자체에 몰입하지 말고 이 표준 편차, 즉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값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주가에 있어서 나는 이 종목을 5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단기 투자자다. 나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중심으로 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매매하는 어느 정도 스윙 투자자다. 그 외에 나는 60일 이동평균선을 투자하는 중기 투자자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시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여기서 어떤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나는 최소한 어떠한 이동평균선이 상향을 하였을 때 매매를 하고 어떠한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하면 매도를 하는 이러한 어떤 내가 확신적인 철학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동평균값 대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이것이 만약 2%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혹은 표준편차 2 안에서 움직인다, 표준편차 3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이러한 어떤 볼린저 밴드의 밴드 자체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표준편차 그래프를 가지고 표준편차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제로에 2고 마이너스 2 정도가 된다면 표준편차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표준편차가 0, 2, 4 이런 표준편차가 만약 있다면 표준편차 그래프가 이렇게 표준편차가 움직이다가 이것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뭡니까? 추세가 변화했는데 일단 이건 뭐냐? 표준편차가 항상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중요한 에너지 박스를 탈피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러한 에너지 박스를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 박스를 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 추세이든 상승 추세이든 이 추세는 새로운 추세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이 안에 있는 이 표준편차 값 안으로 되돌아들어오면 다시 보수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린저 밴드나 그 외 엔벨로프 같은 차트를 보면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값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가 일단 어느 순간인가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지지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라는 전통적인 매매 방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추세가 크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 지지를 기대하면서 일단 기다려 볼 것이냐
아니면 빨리 본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했다가 강한 가격, 가파른 가격 돌파했다가 다시 음봉을 내면서 지지받을 때 음봉이 내면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급락해서 이 20일 지지선을 뚫고 하단선 지지에서 우리가 매도할 것인가, 뭐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도 다시 또 상단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은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서 추세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고 이 추세의 강도가 얼마나 크다는 것만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고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고점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즉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 주목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볼린저 밴드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결정체의 총합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방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를 때는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싶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고 싶고, 이런 마인드들이 에너지가 농축되는 거죠. 왜? 학습 효과니까. 대저 이 주식은 한 10% 오르면 또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사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매도 세력이 등장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 선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세력이 압도를 했다. 이것은 뭐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숙달되었고 익숙했던 구간을 돌파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언제 살까로 바뀐다는 거죠. 원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안에 들어있는 주식은 언제 사서 언제 팔까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돌파라는 것은 이 심리적 압력을, 매도 압력을 극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더 살까로 입장이, 관심이 바뀌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폭은 일단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그래도 언젠가는 매도가 압력이 나타날 텐데 이 매도 압력을 어느 시점에서 포착하는가, 바로 여기에 주목한 보조 지표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RSI라든지 그 다음에 레리 윌리엄스의 %R 지표가 되는데, 우리가 RSI나 윌리엄스 지표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재론할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RSI라는 것은 상대 강도력 지수, 즉 하락폭, 상승폭이라는 소위 말하는 변동폭에 대해서 상승폭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강하냐. 그래서 RSI가 일단은 영선을 돌파해서 RSI가 무조건 중심선인 50%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승폭의 시장이 몰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RSI를 예를 들어서 14일 RSI다 가정을 하죠. 제일 많이 쓰는 건데 14일 RSI로 가정하면 14일간의 상승폭의 합이다. 상승폭. 그 다음에 분자를 상승을 했던 하락을 했던 움직인 폭의 합을 나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일 동안 주가가 그럼 계속 움직임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죠. 즉 주가가 아무리 올랐다, 예를 들어서 RSI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RSI가 70이면 우리가 과열, 70 이상이면 30 이하면 우리가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강세장에서는 80 이상이면 매도, 초약세장이면 20 이하에서 매수, 이렇게 말하는 게 교과서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RSI가, 예를 들어서 RSI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봅니다. 정말 RSI가 그러한가? 정말 RSI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해서 각도를 죽입니다. 각도를 죽이기는 죽이되 이 상승각이 가팔랐다면 45도가 아닌, 즉 개인식의 고정된 45도선이 아닌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적으로 1대1로 충돌하는 선인 1대1선을 우리가 정형화된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도 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만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은 이 안에서 재상승을 예비하는 것인데, 오히려 좀 더 지나가 버리면 이것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공간은 넓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데피니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들듯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항상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힘이 균형점을 이루는 점이 중기 상승 추세장이라면 개인식의 이야기로 치면 45도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초강세 국면에서는 사실은 약 한 50도에서 55도선 정도가 개인식에 치면 이것이 1대1 대형선입니다. 우리는 주권 차트에서 개인의 각도를 대입하고 45도선이 1대1 대형선이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놓고 보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상승각이 가파른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평균의 1대1 대형선보다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각도를 가진 종목이 나타난다면 주도주의면 분명한데 이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횡보하든 이것은 아직까지나 이거는 건전한 조정 국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이 선을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면 이탈하는 순간부터 위로는 제한이 있고 아래로 하락폭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대단히 위험한 국면에 진입을 하고 대단히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이러한 행보는 강력한 매수 국면이 되고 이까지도 여기가 강력한 매수 국면이 되지만 이 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순간은 무조건 여기 매수한 것을 다 청산해야겠죠. 왜? 돌파를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저항은 가깝고 지지는 머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많이 흘러서 횡보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중심선과의 거리가 다시 멀어져 버리면 이제는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이 되고 이때는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새로운 선을 만약에 병든선 성장선을 끊는다면 또 새로운 상승의 출발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을 RSI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단순히 RSI는 상승폭이 떨어지면 모멘텀은 예를 들어서 모멘텀은 주가가 떨어지면 모멘텀은 하향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모멘텀은 상승하고 모멘텀은 10일 모멘텀이면 10일 전에 값 종가에서 오늘의 종가를 뺀 값이니까 10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이 비싸면 모멘텀이 올라가고 또 10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높으면 모멘텀이 계속 상승하라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조 지표를 켜서 모멘텀 지표를 봐야만 하는 분이라면 아직 주식 투자를 냉정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일별 주가 차트를 눌러가지고 종가를 숫자로만 드르륵 보면 모멘텀 차트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즉 계속 10일 전의 종가보다 오늘이 높고 지수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횡보를 해버리면 10일 전에보다 지금을 빼면 수치는 제로가 되니까 한 10일만 행보하면 10일 전 가격 지금 가격 빼면 제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은 지난번보다 높았을 때 모멘텀은 우리가 10일 전에 예를 들어서 뭐 50이었고 오늘의 종가가 70이면 플러스 20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날이 55였고 80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10일 전에 70인데 오늘이 70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이 돼버리죠. 이거는 뭐냐? 50%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모멘텀은 하향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가가 오르다가 정체되면 모멘텀은 바로 침체권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종가를 보다가 주가가 힘있게 쭉쭉 올라가다가 횡보하면 모멘텀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다 다시 반등해서 주가가 오르면 모멘텀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멘텀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게 오늘 긴 양봉을 내면 내일 오른다는 이야기는 왜 이 모멘텀과는 다르냐. 이것은 이미 10일 전이면 10일 전, 20일 전이면 20일 전이라는 과거의 박스의 한 꼭지보다 지금의 꼭지 값이 어떠하냐를 비교하는 것이죠. RSI는
예를 들어서 14일간의 상승폭이 없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14일간 주가가 횡보를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SI는 상승폭 분자는 제로입니다. 상승폭이 없었으니까. 또 상승폭이 없었으니까 제로고, 만약에 하락폭이 있었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횡보를 했으니까 하락폭도 제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RSI는 0%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침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RSI의 맹점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극도로 많이 극도의 과열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주가가 쭉 올랐는데 여기서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폭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숫자도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오히려 감소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RSI는 급속도로 하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RSI는 하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향한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그냥 두면은 상승을 단 하루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RSI는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영선에서. 그렇게 되겠죠? 소폭의 상승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 기준으로 여기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가장 최소 단위인 예를 들어 주가가 100원 단위로 움직였다면 오늘 100원, 내일 100원, 그 다음날 100원 오르면 며칠 안 돼서 RSI는 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SI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RSI 지표를 보통 우리가 14일 RSI, 21일 RSI 보통 많이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바로 여기서 숙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어떻게 설정하냐라고 묻는다고 하셔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볼린저 밴드를 켜십시오. 볼린저 밴드의 이동 평균값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나는 내가 어떤 투자자냐? 나는 중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 스윙 트레이드냐, 데이 트레이드냐에 따라서 이동 평균값을 설정을 하고 나는 폭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3으로 잡을 것이고 표준 편차를 굉장히 단기 투자자라면 표준 편차를 1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두고 같은 폭에 따라서 움직이는 엔벨로프를 다시 이동 평균값의 엔벨로프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안에 들어가는 값이 예를 들어서 이동 평균값이 1000원인데 표준 편차 2는 1100원이더라 라고 가정을 한다면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엔벨로프에 1000원에 10% 폭의 엔벨로프를 설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 개념은 다르지만 현 시점에서 비슷한 폭의 움직임이 일단 결정이 되고 엔벨로프가 돌파를 해서 디디고 가는 상황에 RSI가 어떤 신호를 내주느냐, 즉 상승 RSI가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침체권으로 들어왔다가 100원의 가격 움직임에도 다시 과열권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지 말고 이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가 내가 설정한 값이 중심선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설정값에 맞추어지게끔 RSI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간을. 그렇게 설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RSI 수치가 3일 RSI라면 허구한 날 과열 침체를 반복하겠죠. 3일간의 상승폭이 3일간만 횡보해버리면 제로 돼버리니까 3일간 올라버리면 100%가 돼버리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RSI를 나는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를 세팅해서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본 다음에 상승을 해서 RSI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을 동안에 RSI가 바닥을 치고 RSI가 돌아서는 시점이 바로 다시 재상승에 돌입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각도 기준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쯤 올 때 RSI가 바닥을 치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다시 도닥을 못하면 다시 펠링을 일으키면서 여기서는 매수 신호를 내지 않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도와 매수 신호를 반복해 줄 수 있는 RSI 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제 이야기가 쉽게 들리면서도 어렵게 들리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소위 고수라는 사람이, 저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뭐 누구누구 고수의 무슨 강연, 누구누구 고수님, 누구누구 고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상승장에서 종목을 하나 사면 떨어지면 더 살아야 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무조건 그 종목 오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을 것 같아도 그 종목 사라면 꼭 떨어집니다. 즉 추세가 고수를 만드는 것이지 고수가 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트를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쁜 차트니까 종목 사라 하면 다음부터 그거 안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종 매스컴 각종 이런 곳에서 정말 저희 같은 그냥 보통 뭐 아마추어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하죠. 이 종목을 사면 돈 번다. 이 종목 사라 팔아라 따라다니면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정말 조정장을 한 번만 만나면 지수는 나중에 올라가 있는데 계좌는 분명히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을 만한 제도권 전문가나 믿을 만한 제도권에 맡기셔야지, 저희들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믿고 고수하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를 놔두고 민간요법으로 가서 무슨 홍화씨 하나 다려 먹으면 암이 낫는다 그러고 암 치료를 포기하고 초기 암 환자가 가서 홍화씨 다려 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치료는 받지 않고 가서 돌팔이에 가서 주사 맞고 희한한 약을 맞고 수중독으로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현재 의과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공부를 한 지 20년이 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냥 어디 소위 말하는 야매라는 일본식 용어를 쓰는 그런 돌팔이 사기꾼들보다 제가 못할 리가 만무하고, 그런 모든 것이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RSI 세팅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면 이것은 독비를 들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RSI와 각도와 엠블러프, 볼린저 밴드를 놓고 생각을 하는데, RSI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다른 두 번째 설명한 이 윌리엄스의 퍼센트 R, 이 윌리엄스의 퍼센트 R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RSI는 상승폭 기준이다. 즉 상승폭이 얼마나 단기간에 상승폭이 얼마나 비율로 크느냐를 보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오르는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무섭게 쏘아버리는 주식을 찾는 것이 RSI다. 개념. 우리의 교과서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르려고 할 때는 오를 기회만 주면 파박 튀어버리고, 떨어지려는 찬스에서는 잘 버티는 것이 RSI가 50을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 윌리엄스의 퍼센트 R은, 그런데 RSI의 가장 큰 명점은 RSI 역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버전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는 것이 고전적인 것이지만 아직도 고점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레리 윌리엄스는 윌리엄스의 퍼센트 R이라는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이 윌리엄스의 퍼센트 R은 며칠 동안의 최고가를 종가로 뺀 값인데, 이것은 이 진동폭으로 나누어주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가 돌파, 고점 돌파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지표다. 즉 윌리엄스의 퍼센트 R이 최소한 상승권에 진입해 있거나 하락권에 진입해 있거나 간에
이것이 예를 들어 최고가보다 종가가 넘지를 못한다면 항상 양의 값을 취하는데 이것은 다른 지표와 틀리죠. 고가를 오늘 종가가 최고가를 만약에 돌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가죠. 반대로. 그래서 이것은 100%에서 마이너스까지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가지면 추세가 양호한 것입니다. 즉 며칠간의 최고가를 종가상에 경신을 하지 못하면 양의 값을 가진다. 종가를 뺀 것이니까 이 종가가 이 최고가를 돌파해버리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값일 때는 추세가 강하다. 그런데 이 N1이라는 설정을 해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52주 최고가, 12주 최고가, 1주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특정한 어떤 기간 안에 최소한 이렇게 파동으로서 고점을 경신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면 이거를 확률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윌리엄스의 %R이다. 즉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각도만 유지를 한다면 당연히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각도상 또 며칠이 지나면 이거 고점은 돌파를 해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올라가서 횡보를 길게 해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정해둔 N일의 값 동안 고점 돌파가 안 된 거니까 이것은 추세가 죽었다. 상승 추세가. 그 다음에 반대로 올라가서 실패했다. 2중천, 3중천장으로 이것도 추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R인데 우리가 고가 돌파냐 아니냐, 즉 신고가 돌파해서 나가는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윌리엄스의 %R인데 볼린저 밴드와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재밌는 것이 많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각도론에 다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가는 각도는 각도를 만들면서 계속 가줘야 되는데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러한 각도를 이탈을 해버리면 즉 이 각도를 여기서 이탈해버리는 둔각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이 추세는 끝났다. 각도론에서 이 추세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각을 보상해주는 초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추세는 끝났다. 각도론으로. 왜? %R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 동안 고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 대비 주가는 나중에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주식이고 이것이 각도가 살아있는 주식이라면 이것은 시간 대비 비용이 월등히 좋은 주식이 되는 것이 각도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R이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고가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서 이 주식을 보유하느냐 보유하지 않느냐의 판단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RSI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매도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을 이것이 극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모멘텀은 시세의 출발 이런 모든 것을 놓고 RSI 보조지표를 놓고 생각한다면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일단 간략한 선물용 옵션용 보조지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데몬스트레이션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